오늘은 앞에 시간은 뭐 휴가하고 조금 관계되는 것 그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뭐 우리가 뭐 물구경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까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시간을 좀 덜 들이고 물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좋은 데야 많죠. 근데 다 시간이 들고 거리가 있으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요. 제일 가까운 데는 우리 여기 종로구 그 수성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촌 그 조금 더 올라가면요. 1년 내내 뭐 물이 잘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건 아니고 비만 오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물소리를 들으려고 당시에 그 서촌 주변에 살고 있던 또 혹은 북촌에 살고 있던 뭐 조금 감성이 풍부한 선비들은 거기로 이제 물구경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 뭐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좀 발달하고 뭐 다 이제 운전을 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개울물을 보고 물을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앞은 한강인데요. 그것도 양이 안 차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가는 데가 1시간 정도 가면 이제 두물머리라고 하는 양수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진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면서 엄청난 물길을 이루고 있고요. 또 뭐 북한강, 남한강 그 줄기 근처 서울에서 또 너무 멀면은 인기가 없죠.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그 남한강과 북한강 줄기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거기에 이제 그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별장, 그다음 뭐 주말 주택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말 별장 내지는 농가 주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하고 양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식을 통해서 인생 제 후반기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양수리 인근이 별장 틀어서는 인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심심하면은 물구경 하고 싶다 내지는 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다 또 내지는 뭐 마음이 좀 열이 채여가지고 이거는 화의 기운이 올라왔을 때는 수의 기운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 들어 이렇게 이제 가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양수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두물머리라고도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제 물을 보고 뭐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단순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물도 있지만 마음 다스림의 가장 마지막 형태가 우리 이제 선종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물을 보고 깨달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허구 많은 것 중에서 물을 보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흘러가죠. 우리가 두물머리라고 붙여놓았지만 어제 내가 본 두물머리하고 오늘 내가 본 두물머리의 한강물은 전혀 다른 물이죠. 왜? 어제 내가 봤던 물은 이미 다 흘러가고 없으니까. 또 뭡니까? 내일 또 뭔가 물이 흐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끊임없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제라고 그러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할 때 가장 잘 들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물을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화의 이치를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안목이 이렇게 이제 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종 어록 안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제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당송 팔대가 중에서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도 이 여산에 갔다가 여산 폭포를 보고 이제 깨쳤죠. 뭐라고 이제 깨쳤느냐. 깨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도성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계곡이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고, 물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소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설법해 주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졸졸 콸콸 이렇게 들리는 것은 물 감상하러 간 사람이고요. 물을 보고서 재행무상 제법무화의 사제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은 물소리 콸콸 그 소리가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 세상에 실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물은 1000년 전부터 거기에 흘렸을 것이고 수도 없는 사람이 왔을 것인데 소동포만 다녀와서 그 앞에서 여산폭포를 보고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물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물소리가 그야말로 참 물소리로만 들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바위 위에 엎드려 가지고 지나가는 물을 갖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사는 이제 높은 선비 그런 뜻이겠죠. 아주 생각이 고상한 선비, 그 사람이 관수, 물을 갖다가 보고 있는 그림. 시로뿐만 아니고 그림으로도 물을 보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자님도 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흘러가는 물을 쳐다보고 논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이여 물이여 딱 두 마디예요. 물을 보고 물이여 물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가 물가에서 휴식을 하고 마음을 식히고 이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가 났을 때 탐진치 삼독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물을 보고 그 마음을 깔아앉히는 것. 그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물을 보고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행무상 제법무화의 이치를 깨닫는 단계까지 갔을 때 앞에 그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곤란하죠. 부처님 제자는 남들이 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남들이 물을 바라볼 때 그냥 흘러가는 물, 졸졸거리는 물, 시원한 물, 편안한 물. 나는 물가에 오면은 마음이 참 좋아. 그 단계에서 마음의 안정 단계에서 재행무상 제법무화의 도리를 갖다가 깨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아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산 양계로 하는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죠. 그 스님도 개울에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개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서 이제 크게 깨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뒤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쳤느냐 화수개 물을 지나가다가 지은 개송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우리 용성스님 용성스님도 낙동강에서 시에 보면은 금오산이 나와요. 거기 아마 상주나 구미 쪽에 그쪽에 아마 낙동강을 건너가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낙동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렇게 이제 깨쳐가지고 오도송을 이렇게 남겨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 백양사 서홍스님 그분도 백양사 그 앞에 그 쌍계루라고 아주 유명한 누각이 있습니다. 그 누각 밑에서 물 흐르는 것을 보고 깨쳐가지고 오도송을 이렇게 이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단순하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강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강이 아니죠. 두물머리 가서 갈라지면서 한쪽은 북한강, 한쪽은 남한강 이래 붙이죠. 강물 이름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뭐 가장 이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는 게 양자강이죠. 양자강이 시작할 때부터 요 상하이까지 흘러 들어올 때까지 양자강인가요? 안 그렇겠죠? 예, 하류만 양자강입니다. 하류만. 그 강 이름이 지역마다 한 5개 가까이 돼요. 시작할 때는 금사강이라고 그럽니다. 저 위에 사천성, 참하고도 가는데 시작하는 부분은 모래사자입니다. 금사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중강에 오면서 뭐 현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름을 다 달리 한다. 또 심양강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초강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자강의 이름도 한 5-6개 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양자강은 소주, 항주에서 상해까지 얼마 안 됩니다. 한 100-200km 될래나요? 그거만 이제 양자강이고, 이제 전부 다 양자강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중간에 장강삼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려고 몇 번을 별렀는데 계속 뭐 여행사가 사정이 생기고, 또 도반들끼리 한 팀 만들려면 또 팀 구성해 놓은 사람이 또 펑크를 내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갔는데, 거기 부분은 양자강 안에서 협강이라고 부릅니다. 협. 양자가 삼협할 때 골짜기 협자가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한강도 두물머리에서 서울 강나루까지는 뭐라고 그러냐? 두미강이라고 부릅니다. 두미강. 한강도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건강 가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이 아니죠. 중간에 고란사, 그 다음에 뭡니까? 낙함 앞을 지나가는 그 강 이름은 백마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서 강 이름도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 강 이름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치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강 이름이 다 다르다. 히말라야 산맥을 갖다가 영국의 탐험대들이 발견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네팔, 티베트 사람들은 그러면 매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팔 이름이 있죠. 네팔, 티베트 사람이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산 이름도 시대나 배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서양의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가는 나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진 나고요. 강물도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다른 강물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정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는 나도 다르고, 나도 왜? 무하니까. 강물도 무상이니까. 그래서 무상과 무아가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청계천 가서 발 한 번 씻는 거 아니어도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상과 무아가 교차하는 그런 이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제, 삼법인, 12연기, 요 시각을 가지고 계속 사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보입니다. 그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안목이 생긴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우리 불교대학에, 길상사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똑같으면 이건 곤란하죠. 내가 시간 빼서 경제적인 지출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온 사람이나 오지 않는 사람이나 안목이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불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갖다가 보는 눈을 좀 기르자. 조선의 역사가 500년 동안 계속 내려왔지만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고요. 농업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고요.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 뭡니까? 조선 경제사가 되는 거죠. 전쟁을 중심으로 하면 또 그것도 나름 역사가 생기죠. 역사라고 하는 원형은 똑같지만 그 역사를 갖다가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교적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내 나름대로의 불교관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제, 삼법인, 12연기의 틀, 그 다음에 중도의 틀, 연기의 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해석해보자. 세상을 한번 바라봐보자. 이게 이제 불교관으로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번 그 영상 강의, 나주 쪽에 이제 뭐 갈 일이 있어. 한번 갔더니, 그 강 이름이 극락강인 거예요. 극락강. 재밌죠? 영상강 어느 한 부분인데, 나주에 거기서 극락강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가면 극락강이라고 부릅니다. 극락강 역도 있습니다. 지금은 폐역이 되긴 했지만, 집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야, 영상강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나주에 이 부분은 극락강이라고 부르지? 이야, 강 위에 불교가 그대로 살아있네? 그 다음에 무슨 또 얘기가 막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두물머리, 이제 그 옛날 그 이제 별장을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이제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쪽에다가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병자호란 할 때 이제 제일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전파하고 주화파죠. 화해해가지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다 우리가 다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죠. 후일을 기약합시다. 이것도 맞죠. 지금은 조금 치사하지만 청나라 왕한테 우리가 늘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한테 가서 고두레로 머리 그냥 피가 나도록 절을 하고 후일을 좀 창피하긴 하지만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죠. 결국 이제 조합파가 이깁니다. 조합파가 이기고 이제 항복을 하고 인조가 이제 성 밖을 나오고 삼전도에서 수모를 당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삼전도 비라고 있습니다. 롯데빌딩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기회가 닿거든 구경을 좀 하십시오. 저도 이제 그 비석을 보고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요.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청나라 황제가 이제 너가 졌으니까 우리 왕을 갖다가 찬탄하고 이 병자호란에 대해서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좀 남겨야 되니까 그걸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문장을 좀 남겨. 감수는 내가 하겠어. 자, 여러분. 자, A라고 하는 선비가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쓰라면 어떻게 돼요? 바위에다 새겨나면. 500년 후에 우리 조상 누구누구가 이 치욕스러운 글을 써서 아우 창피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글 잘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오겠습니다. 왜? 이 글을 써서 우리 조선이 편안하다면 내가 이 자존심 하나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욕 기꺼이 얻어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기죠, 사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뭐야? 한번 반짝 폼 나는 거 좋죠. 그건 뭐 선택의 문제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제가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화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최명길입니다.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신익성은 뭐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사람은, 둘 다 청나라 같이 끌려갔어요. 각각 다른 이유로. 그럼 뭡니까? 두 사람이 이념이 다르죠. 한 사람은 주전파고 한 사람은 주화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몇 년 단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어젠가 그젠가 기사가 떠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제1번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뭐 갈등 수도 없이 많죠? 동서 갈등, 남북 갈등, 뭐 노사 갈등, 그다음 뭐 지역 갈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1번이 뭐냐면은 좌우 갈등입니다. 좌우 갈등. 말 조금 바쁘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 지금식으로 하면 여당과 야당의 갈등. 이게 1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밑에 조그마한 설문이 더 재미있어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대요.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또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또 하나 더 물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 갈등이 좀 없어질 것 같냐? 지금보다 똑같거나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1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병자호란 당시에 주전파, 주화파 이 두 양반이 이제 10년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같이 마주 앉아서 술 한잔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다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주전파는 싸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화파는 아니야. 지금 일단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화친해가지고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는 거. 두 사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점이 생기니까 서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10년까지 잡혀가서 두 사람도 이제 곤욕을 치르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나이는 이제 덜만큼 들고, 현직 관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과거를 갖다가 돌아볼 나이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명기라고 하는 사람이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의 별장에 놀러를 가요. 같이 밥도 안 먹겠다, 이거 아닙니다. 저 자식이 주전파야, 저놈은 주화파야. 내가 생각만 해도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집 안으로 친구를 초청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대한 정말 최대한의 예의죠. 오늘 우리 맛집에 가서 저녁 같이 먹자. 이거는 많잖아요. 그 집에 안주가 좋다더라. 이거는 지금 통용하고 있지만 집으로 모시고 온다는 건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보다 더 대접하는 게 뭡니까?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다가 일본 수상을 초청했대. 우리 한국의 대통령 누구가 불려갔대. 이거는 그 나라에 가서 제대로 받은 환대죠. 뭡니까? 이 신익성이라는 분이 자기의 반대쪽에 있는 최명길한테 자기 별장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닙니다. 와서 우리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남긴 시가 이겁니다. 그렇게 시 하나하나가 그냥 시 한 편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밑에 엄청난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유행가 한가라 시 한 편 듣고 야 좋다 이러면은 그 시의 10%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90%가 땅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빙산 10% 보고 빙산 다 봤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심안을 조금 갖추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근의 도서로 늙음악을 보내니, 야, 나이 들어가지고 책 읽으면서 보내면은 당신으로서는 최고의 호사죠. 책값이 지금 같은 거는 책이 아닙니다. 한지로, 목판으로 찍은 거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한국 그 경매시장에 나오면은 비싼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싼 것도 20, 30만 원, 건당 20 내지 30만 원 줘야 됩니다. 흔해 빠진 책도. 그걸 갖다 천건이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그렇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책은 누구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책 한 1000권 쭉 가지고 있어야 이제 뭡니까? 지성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선비라고 이야기할 만해. 교양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보다 더 높은 거는요, 10,000권 쭉 읽어야 됩니다. 당나라 때 이발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책 10,000권을 갖다 집에 소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뭔가 알아요? 만권거사예요. 만권거사. 벼로로 불려줄 정도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비들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예고 명예고. 저도 이제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책 산다고 무슨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긴 때요. 이제 가출가 해가지고 책 욕심이 나가지고 눈에 보이면 갖다 사 모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다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시대가 생각나는데, 요즘 와가지고 내가 저거 뭐 한다고 저거 뭐 하나지. 그때 맛있는 거나 좀 사 먹고 구경이나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쓰지. 책 사느라고.
책이 이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도서관에 와서 책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안 가져가요. 와서 이제 보라고 그러면은 그 도서관에 없는 책,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희귀본, 귀한 거, 이런 것만 쏙쏙 뽑아간다는 거예요. 예, 불교학자로 공부하고 은퇴하려 해도 책 어디에 도서관에 기증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와서 보고 거의 다 안 가져가려고 그런대. 왜? 다 앉아 전산화가 돼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찾는 사람도 컴퓨터를 가지고 찾고, 올리는 사람도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도 크게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검색어 들어가서, 그때 논문집 들어가서,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동대 도서관 들어가서, 책은 진짜 그야말로 법보입니다. 밭대로 모셔놓고 이제, 산보로 이제 절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천권이 얼마나 좋았는지 시 제일 첫 구절이 이겁니다. 천권의 대소로 늙음악을 보내니 백년의 번뇌를 푸른 강물에 씻어 내어야 하겠네. 전쟁을 같이 치루었습니다. 참, 우리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아무리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건 아니죠. 임진난도 참 괴로웠지만 병자호란도 그거 못지 않은 거죠. 임진난 병자호란 때문에 조선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복구가 안 돼요.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낼 정도인 거예요. 세금을 못 내니까 자꾸 수탈을 하는 거죠. 수탈을 하다가 결국 뭡니까? 민심이 위반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전쟁의 상처가 심했는지 경제 기반이 복구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또 많은 기술자들, 또 많은 경제를 갖다가 담당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다 일본으로 잡혀가거나 청나라로 잡혀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선 안에 인물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한글의 도서로 늙음악을 보내니 백년의 번뇌를 푸른 물결에 씻어 내겠네. 그 신익생 별장이 이제 백운누라고 하는 누각에서 누각까지 지어놓고 산 거 보니까 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 단순하게 농가주택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양반가를 거의 옮겨놓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백수라는 말이 있죠. 백수. 흰 백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쓰면은 이거는 머리 사이에 흰머리가 많다. 그 이야기고요. 흰 백자에다 손 숫자 쓰면은 이건 백수 건달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 그 백운루가 있는 또 신익성이가 있던 그 집 골짜기 이름이 뭐냐? 두미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미강에서 또 줄기로 나와가지고 강가에다 뭐 바로 아마 별장을 지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강 한 줄기에서 골짜기 조금 올라가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근처에 초당하고 원림을 이렇게 이제 가꾸면서 살았던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살면 이제 최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골짜기 여기 북촌 서촌에서 하고 가마 타고 다니다가 산골짜기 가가지고 자기 혼자 한가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뭐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거. 혼자 세상에 은둔하고 있더라도 근심이 없고 혼자서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둔세무민 독립불구 그랬습니다. 이 정도 경지가 안 되면은 혼자 산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집에 뭐 신랑은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농사도 좀 지어보고 그다음 속골도 좀 쳐보고 풀도 낫줄도 해보고 이제 나 은퇴하면은 양수리에 가서 살 거야. 각시가 안 따라오려고 그런다네요. 당신 혼자 가서 나는 백화점에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극장도 있어야 되고 오페라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혼자 가 있으려 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또 뭐 가는 사람도 있고 꿈을 접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멋있어 보이지만 내가 해야 된다면 그거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분은 뭐 그래도 뭐 나름 이제 내공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유교만 공부했다면
가서 혼자 살 수 있었을까? 시간 나는 대로 경전을 본 거예요. 무엇을? 불경을, 무엇을? 명상서적을. 늘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평소에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두물머리 건너서 두미강 쪽에서 두미협에서 그것도 혼자 살 수 있고 또 뭐예요? 참 내하고 정말 병자호란한 때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를 나누고 엄청난 논쟁을 했던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했더니 정작 당사자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불려간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거였겠죠. 최민길 씨 집안은 별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집에 가서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 생활을 했는데 문집 이름이 낙전당이라고 하는 문집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자나 후손들이 그 사람이 썼던 책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그게 이제 문집이죠. 사서상경은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 뭐 제자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를 시켰는가. 그거는 이제 그 양반이 내놓은 문집을 보면 대충 아는 거죠. 그럼 문집이 왜 중요하냐. 불교 쪽에 없는 기록이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종사에 대한 기록들. 그래서 그 기록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두물머리 근처에 별장에서 살았던 선비들 문집 안에 수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절집 안에는 뭡니까? 이런 그 사소한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남겨놓은 불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행을 평소에 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시들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비절속이 애선 내가 비절속 세상을 갖다가 끄는 것은 아니다. 뭐 비록 별장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강에서 나가가지고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주말에 가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돌아올 때 다시 또 배를 타고 그때는 다 걸어 다녔죠. 걷는 것보다는 배 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강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별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치가 좋아서도 있지만 오고 가기가 좋은 거죠. 또 그냥 오고 갑니까? 혼자 살려고 그러면 쌀도 싣고 와야죠. 쌀 지고 한번 가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배에 싣고 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고 오면 되죠. 내가 세속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뭐 애선, 참선을 사랑한다. 명상을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딱 한 주, 이 한 구절 안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딱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선배들 가운데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았고요. 수종사 성녀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개화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왔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를 이제 부탁을 했겠죠. 우리 절에 뭐 이번에 누각을 지었는데 상냥식을 했는데 상냥문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누구 스님이 어른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른 스님 비문을 하나 씌워야 되겠습니다. 비석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잔뜩 찬양하면 해봅시다. 그 뒷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찬양해야지. 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아들이 글을 써놓으면 그 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좀 귀한 글, 유명한 글 쓰려고 그러면 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비들한테 가서 글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다행히 수종사가 이제 가까우니까 수종사 가까이에 있던 분이 이제 와서 글을 갖다가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수종사에 살고 있는 개화라는 스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써 주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치 노선은 주화파와 주전파로 이거는 뭐 정말 불공대천지 원수죠. 하나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그런데 각각 다른 주장으로 청나라에 잡혀간 건 또 똑같죠. 한 사람은 앞으로 청나라를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절로 가고요. 한 사람은 이놈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했놈입니다. 형벌을 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건 똑같은데 목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또 뭡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조선말하고 뭐 중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선말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또 서로 뭡니까? 척은 하잖아요. 한 사람은 가서 대접은 잘 받는데 얼마나 수모해요. 또 한 사람은 뭐 기계는 살려주는데 맨날 이건 또 감옥 안에서 이제 얻어맞고 하니까 이것도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둘이서 서로 쳐다보고 연민심이 일어나겠죠. 자식 차라리 내같이 얻어맞더라도 몸은 좀 괴롭지만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하고 상대방을 연민하고, 또 상대방은 뭐예요? 아이고 뭐하라 저래가면서 저렇게 자기 의지를 끌지 않고 저렇게 살아. 그냥 조금 항복하고 다음에 또 마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약간 타협도 좀 하고 사람이 무슨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 여기까지 잡혀와가지고 자기 그 신념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연민하게 되니까 진짜 원래 애와 정이 교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이제 추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도예요. 주화파적 주전론, 주전론적 주화파 이래 되는 거죠. 왜? 상대방의 심정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전을 주장한 것은 저런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구나. 제가 주화를 주장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백성과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 빨리 구해내야 돼서 쟤도 나라 사랑하고 마음은 똑같구나. 나라 사랑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둘이가 화합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적입니다. 적. 주전론적 주화파, 주화파적 주전파. 요래 되면 중도가 되겠죠. 내 안에 주전파적 요소가 90%였는데 주화파를 만나보러 이래가지고 저것도 일리가 있네. 그럼 뭐 내가 또 신념을 꺾을 수는 없고 기존 가지고 있던 주전론 사고 60, 주화파적 사고 40, 6대 4. 또 반대로 주화파는 뭡니까? 그 반대로 또 4대 6. 그럼 뭡니까? 대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구도 작고 거기에 인물을 더더욱더 작은데 이런 모든 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은 결국 뭐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주장도 중요하고 내 신념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대승적인가? 대승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도가 되겠다. 정치 사람은 쟤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중도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사회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주전파, 주화파보다는 주전파와 주화파를 갖다가 융화시킬 수 있는 중도층, 주전파도 이해하고 주화파도 이해하고 또 그 두 사람을 갖다가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건강한 중도층, 이거는 불교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중도 세력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 이제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주전파고 주화파고 놔두고 중도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중도파 이야기 했다가는 뭐 바로 각각 지지자로부터 정치인들이 수도 없는 전화와 문자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못 내놓는 거예요. 왜? 중도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편 아니면 저 편, 선명하고 좋죠. 선명하고 좋은 걸로 살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도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뭐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시대에 역할이 있고 중요성이 있고 불교 사상의 시장이 있는 거죠. 뭐 딴 건 이미 뭐 과학은 과학자가, 신앙은 신학자가, 뭐 농업은 농업가가, 의학은 의학자가 다 해놨습니다. 다. 정치가는 정치는 정치가가, 법률은 법률가가,
각각 영역은 이미 다 전문화되어 있고요. 각자 전문가가 있고, 우리 불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중도의 틀 안에서 건강한 중도, 사상적으로는 중도 세력,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중산층, 이걸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허리가 강하고 중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회가 안정이 돼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결국 극단론자, 원리주의자, 또 교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여서 나갔을 때 한국 사회의 미래에 비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근데 수종사는 뭡니까? 지금도 유명한 절이죠. 여러분, 두물머리에 가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잘 보입니까? 야, 드론 한번 띄워라. 사진이 안 나온다. 다 그러죠. 그때는 드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 예, 수종사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동시에 보려면 다 수종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오는 분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차도 한잔 대접하고, 또 뭐 시간 안 맞춰오는 분들은 공양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두물머리 그 공간을 수종사 선생님들이 당신네들이 독점한 게 아니고 두물머리를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개방해 주는 거죠. 이게 또 뭡니까? 종교의 사회적 기여, 불교의 사회적 기여,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종사 와가지고 두물머리 보고 치를 갖다 남겨놓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제 주지 스님이 그래도 뭐 조금 문화적 소양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니까 고시를 다 모아가지고 또 책을 한 권 내가지고 제가 한번 갔더니 또 그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야. 세종대왕도 상원사를 거쳐가지고 저기 그 세조대왕입니다. 거쳐가지고 이제 그 오대산 이제 상원사로 갈 때, 그러다 이제 길에 가다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오셨겠죠. 걸어오진 않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종소리가 띵띵 나는, 저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냐? 예, 요 근처에 수종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거기 가서 하룻밤을 묵자. 왕이 하루 묵고 가면 이건 이제 바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여러분 와서 하루 묵고 가면은 하루 묵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밥값하고 숙박비를 내야 되죠. 아랍의 부호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호텔 전세 세를 이제 워낙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도 하나 지어주고 기와도 번화해주고, 내가 또 수종사 다녀갔다 오고 이제 글도 하나 써주고, 이제 왕이 한번 다녀가시면 그 절의 주지스님의 민원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공생이죠. 그렇게 해서 세조는 신심도 돋우고, 또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백성을 살아가는 애민정신을 갖다가 또 만인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유된 공간이잖아요. 이 공양간 세조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내탕금으로 지은 공양간이래. 그럼 뭐예요? 찬탄하겠죠. 세조가 지은 누각이래. 찬탄하겠죠. 그렇게 공덕을 이제 해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지어놓은 시가 있어서 그 김창집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겁니다. 누각은 양강에 물을 굽어보고, 누각에서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제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처마에는 산허리에 구름이 걸렸네. 한번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길이 나여가지고 차를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야, 그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 그러면 땀 좀 흘렸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임금님은 또 뭡니까? 가마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뭡니까? 가마꾼이 또 들이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누가 처마에는 산허리에 구름이 걸렸네. 높은 산을 어떻게 가다가 지리산 노고단이나 설화산 꼭대기에 가면 구름이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광경은 아니지만, 구름이 들어들어 내 발 밑에 있는 경우들이 들어들어 있죠.
돛대 그림자는 선방의 창문으로 떨어지고, 어디 돛대 그림자입니까? 남한강, 북한강에서 타고 온 배는 선방의 창문에 떨어지고, 뭐 거기에 있는 돛대가 뭐 그림자가 선방까지 비치겠습니까? 일단 이게 다른데요. 고제가 있는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과장이에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딱 보니까 실감이 좀 나죠. 배 한 대가 왔고 여기에 수종사가 있고, 이제 우리가 연기관계죠. 사실적으로는 연기관계가 아니지만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충분하게 연기관계가 되죠. 돛대의 그림자가 거기에 비치고 선방의 창문에 비치고, 이게 이제 문학적 수식어예요. 그런데 문학, 예술 기본이 뭡니까? 과장이에요. 과장. 있는 것들은 누가 책 사가 보겠습니까? 누가 소설책 사가 읽겠습니까? 누가 시집 사가지고 읽겠습니까? 다 과장해 놓으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러 가고, 영화도 참 과장의 끝판왕은 영화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과거로 확 갔다가 갑자기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것을 갖다가 예술로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상상이 또 현실이 돼요.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꾸면 현실이 된다. 뭐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전화기 때문에 야, 길에 다니면서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거 뭐 무선도 생각을 못하는 유선 전화기 시절에 그런 생각을 다 하니까 결국 뭡니까? 길에 다니면서 다 전화기.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면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현실이다. 또 과학적, 또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이 또 현실이 되기도 해요. 꿈은 꿈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소리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듣는다. 종소리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된다. 뭡니까? 앞에 것은 그 돛대가 창에 비친다. 이거는 시각적이죠. 종소리는 뭡니까? 청각적이죠. 우리 아까 소동파가 물소리를 듣고 깨친 것은 물의 청각적 기능이죠. 그래서 물소리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고 깨치는 분도 있고, 똑같은 물인데요, 청각적으로 깨치는 분들도 있고. 향음이라고 하는 스님이 뭘 어떻게 깨칩니까? 향음 선사가 깨칠 때에는 마당에 폐 기와 하나를 주워가지고 대나무에 딱 던졌는데 그 폐 기와와 대나무가 딱 만나면서 딱 하는 소리 깨칩니다. 이거는 청각으로 깨치는 겁니다. 또 영훈이라고 하는 스님은 길에 가다가 뭡니까? 복숭아 꽃이 핀 걸 보고 깨치죠. 그거 뭡니까? 시각으로 깨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 청각으로 깨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시각으로 깨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청각적 깨달음, 시각적 깨달음, 이 시도 앞에 제3행은 시각적 표현, 제4행은 청각적 표현, 이게 같이 들어있어야 좋은 시예요. 멋있죠? 옛날 사람들 알고 보면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양변을 같이 보여주죠. 양변을 같이 보는 것은 뭐? 중도. 중도 가운데 보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가 어디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거, 이게 중도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시각적, 청각적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종사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종소리를 갖다가 물가에서 종소리를 듣는 절이라서 수종사로 생각했겠지라고 보통 사람들은 19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공부 이제 조금 더 하면요,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상식적인 뜻도 있고요. 두 번째 그 종자가 뭐냐 하면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인다는 거. 두물머리다 이 말입니다. 두물머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국어는 뭐 지금 우리 국어가 아니고요,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택,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종야라, 물이 모인 것이다. 그 종자가 모일 종자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종은 물이 모인다. 두물머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물머리 지나가다가 수종사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는다는 이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그거는 뭐 누구나
강가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소리고요. 수종사 가서 기도하고 참배하고 돌물머리를 보면서 불교의 중도의 이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수종이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수종사는 양수리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는 뜻이고요. 수종사와 양수리가 또 한 세트죠. 수종사는 산에 있고요. 양수리는 낮은 데 있고요. 고와 저죠요. 그것도 또 양변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높고 낮음이 둘이 아니요. 왜? 돛대가 선방의 창문에 비치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수리 북한강과 남한강도 역시 한강으로 만나죠. 또 둘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그 불이라고 하는 불이입니다. 불이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죠. 양변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또 나누어 보지 않고 함께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것을 갖다가 닦을 수 있는 좋은 수행터다. 남들은 좋은 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별장을 가지는 그날부터 고입니다. 고. 그래서 친구가 혹시 있거든. 가서 나는 이 별장도 물론 당연히 보러 오지만 중도와 불의의 이치를 여기서 공부하고 갈 거야 하고 이제 하루 쉬어서 다녀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물과 절이 가지고 있는 특히 양수리와 수종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의 이치, 중도의 이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꽃 이야기입니다. 꽃은 여러분도 할 말이 많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꽃 이야기로 다음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